1619년 조선의 궁궐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다.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는 복림대군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했고 훗날 조선 제17대 국왕효종이 되어 재위 10년 내내 하나의 구호를 외쳤다.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구호는 조선 후기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비극적인 정치 언어로 기억되며 동시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화두로 남아있다. 북벌은 과연 진심이었는가 아니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연출된 무대극이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인물의 의도를 따지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17세기 동아시아의 격변 속에서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이념적 정치적 메커니즘 위에서 작동했는지를 해부하는 작업이다. 또한 이상과 현실, 레토릭과 실행, 그리고 왕권과 신권이 충돌하고 교섭하는 권력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창이기도 하다. 효종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려면 그가 태어나 자란 시대의 공기부터 마셔야 하고 그가 18살 청년으로 목격한 강화도의 함락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1636년 음력 1에서 2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이끄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다. 훗날 역사가 병자호란이라 부르는 이 전쟁은 조선의 정체성 깊숙한 곳에 영구적인 상처를 새겨 넣었다. 청의 기병대는 번개처럼 질주했고 조선 조정이 예비해 두었던 강화도 피난 계획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당시 18살 복림대군은 동생 임평대군과 함께 비빈종실 가솔들을 거느리고 강화도로 들어갔다. 그러나 1637년 1월 청군과 몽골군이 강화해협을 건너며 강화도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조선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섬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함락되는 장면을 복림대군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했다. 강화도 함락의 충격은 단순히 군사적 패배의 충격이 아니었다. 왕실의 여자들이 치욕을 피해 바다에 몸을 던졌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조선의 명운을 쥐고 있던 검찰사 김경진과 강화유수 장씨는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복림대군은 강화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직접 병력을 이끌고 싸워보려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지만 압도적인 전력 차이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가 보고 겪은 것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청나라에 대한 증오와 굴욕감 그리고 자신이 속한 왕실과 나라의 무능함에 대한 수치심으로 새겨졌을 것이다. 18살이라는 나이는 그러한 충격을 평생의 화인으로 새기기에 충분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45일을 버티다 결국 1637년 2월 24일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의식을 치른 것은 조선왕조 역사상 전례 없는 굴욕이었다. 조선의 국왕이 이민족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 고두례를 행했다. 그것은 천하의 중심이라 여기던 성리학적 세계관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조선의 사대부들, 특히 주자학의 화이론에 기반하여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중화 문명의 계승자라고 자부해온 이들에게 만주의 오랑캐에게 국왕이 무릎을 꿇는 광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의 전복이었다. 복림대군도 그 굴욕의 공기를 폐부 깊이 들이마셨다. 정축화약이 맺어지면서 조선은 청의 신하국이 되었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심양에 끌려가는 것이 조건에 포함되었다. 이것이 복림대군의 심양 볼모 생활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때 19살이었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것은 8년 뒤의 일이었다. 1637년부터 1645년까지 8년간의 심양 볼모.
생활은 효종이 어떤 인물로 성장했는지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열쇠다. 이 기간의 기록은 심양일기에 상세히 남아있는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일행이 심양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청나라와의 외교 현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면의 갈등을 겪었는지가 담겨 있다. 심양관은 조선의 볼모 일행이 머문 거처로 일종의 해외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외교 공간의 형식을 갖추었다 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질 수용소였다. 복림대군은 형 소현세자를 수행하며 청과 조선 사이의 외교적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참여했고 때로는 청 황제의 요구에 따라 전쟁에도 종군해야 했다. 특히 1644년 청군의 입관 전투, 즉 청나라가 명나라의 수도 북경을 함락하는 역사적 순간에 복림대군은 직접 참여했다. 5000년 중화 문명의 심장이라 불리던 북경이 만주 기병에게 함락되는 것을 그는 자기 눈으로 목격했다. 이 경험은 두 형제에게 완전히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쳤다.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청나라의 발전한 문물과 서양 문명을 직접 접했다. 그는 북경에서 예수의 신부 아담샤를 만났고 서양 과학과 천문학, 기독교 문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소현세자는 현실주의자로서 청나라의 강성함을 인정하고 청과의 협력을 통해 조선의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노선을 취해 나갔다. 반면 복림대군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굳어졌다. 그는 심양에서 보낸 8년 동안 청나라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더욱 깊이 내면화했다. 복림대군은 삼전도의 굴욕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청의 문물을 배우자는 소현세자와 달리 동생 복림대군은 청에 대한 반감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서술은 절반만 맞다. 복림대군이 단순히 감정적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청나라의 군사력과 내부 사정을 8년간 관찰하며 쌓은 엄청난 실전적 지식을 가진 인물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청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훗날 기해독대에서 그가 송시열에게 건넨 말이 이를 증명한다. 오랑캐의 일은 내가 잘 알고 있소. 이것은 허풍이 아니라 8년의 현장 경험에서 우러난 자신감이었다. 심양 볼모 생활에서 복림대군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적국의 수도에서 인질로 지내는 굴욕만이 아니었다. 그는 청나라가 중원을 정복하는 과정 전체를 관찰했고 청군의 전투 방식과 전략을 이해했으며 조선과 청 사이에서 외교적 협상의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1641년에는 심양관에서 맏아들 현종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심양에서 태어나 귀국할 때까지 그곳에서 유아기를 보냈다. 즉, 복림대군의 가족 전체가 청나라의 인질 상태에 있었다. 이 8년의 경험이 복림대군에게 심어준 것은 단순한 적개심이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내면 풍경이었다. 청나라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열망, 청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주의적 계산, 그리고 8년간의 인질 생활이 남긴 깊은 상처와 모욕감. 이것들이 뒤섞여 훗날 효종의 북벌론이라는 독특한 정치적 입장을 형성하는 원재료가 되었다. 1645년 봄 심양에서의 인질 생활이 끝났다. 소현세자가 2월에, 복림대군이 5월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이었다. 소현세자는 귀국 후 불과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1645년 음력 4월 26일 그는 창경궁 환경당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사망 직전 침을 맞고 사흘 만에 숨진 것으로 기록되는데 당시에도 독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세자의 시신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에서 구열이 흘러나왔다는 기록이 있다. 아버지 인조가 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 소현세자를 의심하고 배척했다는 것은 당시 조야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당연히 적통에 따르면 소현세자의 장남이 왕세손으로 책봉되어야 했다. 대신들 대부분이 그것이 당연한 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조는 이를 무시하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명분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청나라와 가까웠던 소현세자의 아들들에 대한 인조의 깊은 불신과 복림대군이 자신의 반청적 기질을 더 잘 계승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을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사사했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 이 과정에서 첫째와 둘째 손자는 유배지에서 죽었고 막내만 살아남았다. 조야의 거의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인조는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1649년 인조가 사망하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했을 때 그는 이미 원죄를 안고 왕위에 오른 셈이었다. 효종의 정통성 문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논쟁이 아니었다. 조선의 왕위 계승 원칙에서 적장자 우선 원칙은 근본적인 것이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른 것은 이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었다. 지방에 명망 있는 살림들 중 일부는 여전히 소현세자의 아들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보았다. 효종실록의 첫 기사가 이례적으로 효종의 덕과 재능에 대한 찬사로 가득하다는 것 자체가 실록 편찬자들이 정통성 문제를 의식했음을 보여준다. 이 정통성의 결핍은 효종의 전 치세를 관통하는 심리적 상처이자 정치적 제약이었다. 효종은 정통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몸서리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강빈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소현세자, 자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하들을 효종이 극단적으로 처벌한 것도 이 민감성에서 비롯되었다. 1654년 황해감사 김홍욱이 강빈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혹독한 국문 끝에 사망한 사건은 효종 치세의 가장 큰 실책으로 기록된다. 그것은 단순한 폭군의 만행이 아니라 정통성 불안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김홍욱은 국문을 당하면서 왜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영의정과 좌의정을 타박하고 대사원에게는 언로를 맡고도 망하지 않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는가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체념한 김홍욱은 내가 죽거든 내 눈을 뽑아 도성문에 걸어두어라.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겠노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훗날 효종의 스승이자 신하인 송시열조차 전하께서 한때의 분노로 대뜸 김홍욱을 때려 죽임으로써 인심을 크게 잃었사옵니다라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을 정도였다. 효종이 결국 이 일을 실수로 인정하고 김홍욱의 관직을 복구했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았다. 사망 직전까지 이 문제에 관한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효종의 북벌론이 왜 그토록 강렬한 레토릭으로 표출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정통성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선언은 단순히 복수의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에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경위의 정당성을 역사적 사명으로 세탁하는 작업이었다. 병자호란의 굴욕을 씻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반청 인사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를 이은 왕이라는 서사는 소현세자 후손을 배제하고 즉위한 왕의 정치적 취약성을 이념적 정당성으로 전환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더 강력한 의지로 반청 입장을 표방할수록 효종의 즉위는 더 정당해 보였다. 북벌론은 단순히 군사 전략이 아니라 효종이라는 인물의 존재 이유이자 왕으로서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쓴 것은 인조. 마렵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친청 계열의 공신 세력, 특히 영의정 김자점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김자점은 병자호란 당시 도원수로서 전쟁의 패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인조는 그를 불러들여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의 자리를 거치게 했다. 김자점은 청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권력을 공고히 했고 인조의 총애를 받는 귀인 조씨의 아들 숭성군을 통해 친청파의 세력을 유지했다. 효종은 즉위 직후 서인남인, 살림의 영수들인 김집, 송중길, 송시열, 이유태와 척화 대신 김상원 남인, 살림 권씨 등을 일제히 불러들였다. 이들은 인조대의 대북 정권의 실리 외교를 정면 비판하고 병자호란 때 끝까지 청과 싸울 것을 주장했던 이른바 척화론자들이었다. 그들은 낙향하여 초야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효종은 이들에게 관직을 내리며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이것은 신중하게 계산된 정치적 포석이었다. 살림 세력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도덕적 권위의 원천이었다. 그들은 조정의 관직에 있지 않으면서도 사림 전체의 여론을 주도하고 조정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통해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효종에게 이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이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정통성 문제로 인한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 둘째, 친청파 공신 세력인 김자점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 세력의 지원이 필요했다. 효종의 의도는 적중했다. 살림 세력이 대거 입조하자 분위기가 일변했고 김자점은 급격히 실세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김자점이 역관 이영장을 신복으로 시켜 청나라의 효종이 북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밀고하면서 그 증거로 인조의 릉인 장릉지문에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은 것을 제시한 것이다. 청나라가 즉각 사신을 보내 조사를 시작했고 조선 조정은 큰 위기에 빠졌다. 영의정 이경석, 이시백, 원두표 등의 활약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효종은 이때 북벌 준비는 일본의 정세가 우려되어 한 것이라고 변명해야 했다. 이 에피소드는 효종의 군비 증강이 처음부터 청나라의 엄격한 감시 아래 진행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고 청나라는 조선의 군사적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실제로 북벌을 위한 공세적 군비를 확충하려면 청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묘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구조적 제약은 효종 북벌론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였다. 1652년 김자점의 아들 김식이 원두표 김집송 시열송중기를 제거하고 숭성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를 일으켰다가 실패했고 이 옥사를 통해 김자점 일당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로써 효종은 친청 공신 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바로 이 시점인 1652년부터 효종의 군비 증강이 본격화된다. 효종의 군비 증강은 조선 역사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수준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공세적 북벌과 방어적 군비 강화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효종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어영청의 확대 개편이었다. 원래 7,000명 수준이던 어영군의 병력을 3배로 증강하여 정군 2만 1천 명을 확보했다.
이들은 21개 조로 나뉘어 1,000명씩 교대로 번상하는 번차제도를 통해 운영되었다. 효종은 이완을 어영대장에 임명하여 이 개편을 주도하게 했다. 이완은 효종의 북벌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군사적 인물로 어영대장에 이어 훈련대장까지 역임하며 군비 증강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병자호란 당시 이미 병장으로서 전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실전형 무장이었다. 훈련도감도 강화되었다. 기존 5,000명 수준이던 병력을 마군 100명, 보군 1,000명 증원하는 식으로 7,000명 이상으로 늘렸고 효종은 최종적으로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훈련도 감군은 급료병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고 이 목표는 끝내 달성되지 못했다. 국왕의 친위대인 금군도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전원 기병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호조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종은 밀어붙였다. 어영청 내에는 대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파진이라는 특수부대도 창설되었는데 이는 훗날 포병 중심의 전술 구상과 연결된다. 수도 방위 체계도 강화되었다. 남한산성을 기반으로 하는 수어청을 재정비하여 대포 300문을 설치했고 총융청이 관할하는 북부 방어선도 보강했다. 강화도에는 행궁을 수축하고 해안가에 8개의 진과보를 설치했다. 지방군의 경우 영장제를 실질화하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영장을 파견하고 소고군을 직접 지휘하게 함으로써 지방 군사력을 강화했다. 무기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정예 조총병을 집중 양성했고 조총 자체의 성능을 개량했으며 홍위포 등 대포도 개량했다. 특히 1653년 네덜란드인 핸드릭 하멜 핸드릭 해멀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했을 때 효종은 이들을 조총과 화포 제작의 기술 인력으로 활용했다. 이는 서양 무기 기술을 수용하는 실용적인 판단이었다. 또한 장병검이라는 평야전에 유리한 장검을 제작하고 군사들에게 병법을 교육하는 능마하청을 설치하는 등 전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에 걸쳐 청나라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군을 격파한 나선정벌에서 조선의 조총부대는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며 승리를 거뒀다. 비록 파견된 병력이 10만 260명 수준에 불과한 소규모였지만 실전에서 조선 조총부대의 정예성이 입증된 것이다. 효종이 이 전과에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모든 군비 증강이 과연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공세적 북벌의 준비였는가?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적 평가는 이에 회의적이다. 우리 역사넷의 효종 항목은 이를 명확하게 지적한다. 효종의 군사력 확충은 공세적 전력의 마련이라기보다는 수세적인 차원에서 두드러진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 북벌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전국을 주도하려는 의지와도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효종이 확충한 군사력의 구조를 보면 이 평가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영청의 21번 교대 번상 체계는 수도 경비를 위한 것이고 남한산성 대포 300문은 방어용이며 강화도 진보 설치도 해안 방어를 위한 것이다. 영장 파견도 명목상으로는 외에 대한 대비를 내세웠다. 공세적 북벌을 위해서는 대규모 원정군의 편성, 보급로 확보, 보급물자 비축, 그리고 무엇보다 청나라의 방어선인 산해관을 돌파할 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효종이 10년 재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실제로 청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효종과 송시열의 관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복잡한 군신 관계 중 하나다. 둘은 북벌이라는 공통의 깃발 아래 모였지만 그 깃발이 의미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달랐다. 송시열은 1607년 충청도 옥천 출신으로 김장생 김집 문화에서 성리학을 공부하여 서인 살림의 정신적 지주가 된 인물이다. 그는 인조대의 병자호란을 겪으며 끝까지 척화론을 주장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낙향하여 학문에 전념했다. 효종이 즉위하자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효종이 왕자 시절 송시열의 제자이기도 했던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에 송시열은 서인 살림 중에서 가장 우대를 받았다. 1649년 효종 즉위 직후 송시열은 밀봉된 상소 기축봉사를 올렸다. 이 상소는 송시열의 북벌론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서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다. 지금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히 청을 적대시하다가 실패하면 선왕이 굴욕을 참고 종사를 연장한 뜻에 배치된다. 57년 혹은 1020년까지 마음을 늦추지 말고 우리 힘의 강약을 살피고 저들의 형세를 관찰해야 한다. 그리하여 비록 중원을 쓸어 명의 은혜를 갚지 못하더라도 관문을 닫고 우리의 의리만큼은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왕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성악을 닦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북벌보다 내수가 먼저라는 주장이었다. 송시열에게 북벌은 군사적 원정의 의미보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정신적 이념적 실천의 의미가 강했다. 그는 실제 군비 증강 정책에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주로 향리에 머물면서 효종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역할을 했다. 효종이 계속 관직을 내려 조정에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송시열은 이를 거듭 거부하고 낙향했다. 우리 역사넷의 북벌론 항목은 이 간극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송시열은 효종이 생각하는 실제적인 군비증강 정책에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주로 향리에 머물면서 효종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훈수를 두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1657년 송시열은 효종에게 정유봉사를 올려 다시 한번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이미 군비증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효종에게는 사실상 속도 조절과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효종과 송시열의 북벌에 대한 인식 차이는 1659년 음력 3월, 즉 효종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반 전에 이루어진 기해독대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기해독대란 효종이 신하들을 모두 물리치고 송시열과 단둘이 나눈 대화다. 원래 조선에서 왕과 신하의 독대는 금지되어 있었다. 신하가 왕의 귀에 무언가를 혼자 속삭인다는 것은 권신의 농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효종은 이 금기를 깨고 송시열과 독대를 가졌다. 이것 자체가 효종이 얼마나 절박하게 북벌 정책의 추진 동력을 회복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준다. 독대에서 효종이 한 말이 전해진다. 오랑캐의 일은 내가 잘 알고 있소. 정예화된 포병 10만을 길러 자식처럼 사랑하고 위무하여 충의에 감동시킨 다음 기회를 엿보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면 중원의 호걸들이 반드시 내응할 것이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신감에 찬 발언이었다. 포병 10만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중원 내부의 반청 세력과의 연합작전 구상까지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 독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효종이 아니라 송시열이었다. 효종은 독대 후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송시열은
다음 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송시열은 효종의 북벌 구상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군주의 수기치인, 즉 먼저 자신을 닫고 그 다음에 정치를 펼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효종이 군사적 준비를 강조할 때 송시열은 이념적 도덕적 준비를 강조했던 것이다. 이 동상이몽이 효종 치세 내내 지속된 긴장의 원천이었다. 효종에게 북벌로는 군사적 복수였다. 청나라를 실제로 공격하여 병자호란의 굴욕을 씻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청나라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기회를 노려 일거에 역전하는 것. 그래서 그는 군비를 실질적으로 증강하고 이왕 같은 실전형 무장을 중용하며 나선정벌을 통해 조선군의 전투력을 확인했다. 반면 송시열에게 북벌로는 이념적 정통성이었다. 청나라를 이기고 중원을 회복하는 것보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조선이 중화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임을 천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것은 군사적 실행보다 정신적 자세의 문제였다. 두 사람이 공유한 것은 북벌이라는 언어였지만 그 언어가 가리키는 현실은 달랐다. 이 차이가 왜 효종이 10년 내내 북벌을 추진했음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효종 사망 이후 서인들이 그토록 쉽게 북벌을 파기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서인들에게 북벌은 처음부터 군사적 실천이 아니라 이념적 레토릭이었기 때문이다. 효종 제위 10년에서 북벌론이라는 이념과 정반대 방향에서 오히려 더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 있다. 바로 대동법의 확대 실시다. 이것은 효종 북벌론의 내면적 모순과 그 시대의 진짜 긴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대동법은 조선 최대의 세제 개혁이었다. 그것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던 공납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세금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로 통일하는 것이었다. 1결당 1에서 2의 쌀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대지주들의 특권을 축소하고 농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개혁은 1608년 광해군대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40년간 전국 확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효종대의 대동법 확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은 한당의 영수 김육이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대동법을 충청도와 전라도에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인 산림의 영수 송시열 송중길 등은 대동법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의 반대 명분은 아직 전쟁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면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대지주 계급인 사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같은 서인 내에서도 산림파인 송시열 송중길은 대동법에 반대했고 경세 관료형 인물인 김육은 찬성했다. 원당 영수 원두표도 반대했다. 효종은 결국 김육의 손을 들어주었다. 1652년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했고 1653년에는 전라도 상군 지역에 1657년에는 전라도 연해안, 각 고을에도 대동법을 확대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북벌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실용적 고려가 있었다. 대동법 시행으로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되어야만 어영청 확충이나 무기, 개량 등 군사 목적의 재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즉 대동법이라는 민생개혁은 북벌이라는 이념적 목표를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서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민족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술은 이것을 명확히 한다. 대동법의 시행에서 알 수 있듯이 북벌은 효종대의 시대정신이자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정책을 관통해 흐르는 일대 강령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효종의 핵심 정치 동맹인 서인 산림 세력이
북벌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작 북벌의 재원이 될 대동법에는 반대했다는 역설이었다. 북벌을 이념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는 반대하는 이 이중성은 서인 살림의 북벌론이 얼마나 실용적 근거가 빈약한 이념적 엄표였는지를 드러낸다. 김유기 효종 8년, 즉 1657년까지 죽음을 맞기 직전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그리고 효종이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은 효종 치세의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대동법은 훗날 숙종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완성되는데 그 기반을 닦은 것이 효종대의 확대 시행이었다. 북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동법은 실현되었고 역사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후자였다. 효종의 북벌이 현실화되기 어려웠던 구조적 이유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장애는 청나라의 존재 자체였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김자점이 청나라의 효종의 군비 증강을 밀고한 사건이 보여주듯 청나라는 조선의 내부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심양에서 8년을 살며 조선의 사정을 훤히 아는 청나라 관리들은 조선의 군사적 움직임에 매우 민감했다. 효종이 군비를 강화할 때마다 외국 대비를 명분으로 삼아야 했다는 것은 효종의 북벌이 처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적국에게 군비 증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에서 적국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논리적 자기 모순이었다. 효종 2년인 1651년에는 청나라가 조선이 보낸 진주사의 표문에 적힌 건청곤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청이, 즉 청나라 오랑캐라고 비꼬았다고 문제 삼자 조선 측에서 오랑캐가 아닌 평평하다는 뜻이라고 이를 해명하느라 애먹은 일이 있었다. 이 에피소드는 청나라의 감시가 군사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신이 올리는 공문서의 문구 하나까지도 청나라는 주시하고 있었다. 둘째 장애는 청나라의 압도적인 국력이었다. 효종이 재위한 1649만 1659년은 청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순치제가 북경에 도읍하고 전 중국을 장악한 뒤 강희제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청나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광대한 제국이 되어 있었다. 만리장성 안쪽인 중원은 물론 만리장성 바깥 만주 지역까지 청나라의 통제하에 있었고 화약 무기 기술도 완전히 흡수한 상태였다. 과거 명나라를 정복하는 최후의 걸림돌이었던 천혜의 요새. 산해관을 새로운 방어선으로 갖고 있는 청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인적 자원과 자금 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했다. 반면 조선의 군비가 최대로 확충된 상태에서도 조선군의 숫자와 장비는 청군에 비할 바가 없었다. 조선군이 아무리 강력해졌다 해도 조총병을 잘 이용해 야전이나 만주 일대에서 청군과 맞서 승리를 거두는 것과 청나라 자체를 정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셋째 장애는 재정적 현실이었다. 조선은 두 차례의 전쟁,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효종 재위 기간에도 흉년과 자연재해가 반복되었고 농촌 경제는 만성적으로 취약했다. 어영군 2만 1천 명을 유지하는 비용, 훈련도감 급료병을 늘리는 비용, 남한산성 대포를 설치하는 비용. 이 모든 것이 이미 피폐해진 농민들의 세금에서 나왔고 효종의 무리한 군비 확충에 대한 신하들과 백성들의 원성은 재위 후반기로 갈수록 높아져 갔다. 1656년 서인 이조정랑 김수왕의 상소는 이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성을 쌓고 조련시키는 일과 무기와 화약을 만드는 역사가 일시에 모두 거행되어
여러 도가 모두 그러한 상황이다. 영장 설치의 경우 폐단이 수없이 많아 군사를 불러 모아 쉬지 않고 연습시키니 백성들은 농사를 패하게 되고 관문에 오래 대기하여 굶주리고 고달프기 그지없다. 나라의 근본은 한번 흔들리면 다시 견고해질 수 없고 민심은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을 수 없다. 이것은 북벌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그 실행 방식의 과속이 민심을 이반시키고 있다는 내부의 경고였다. 넷째 장애는 남명 정권의 존재와 소멸이 갖는 의미였다. 효종이 즉위할 때까지는 중국 남부의 명나라의 후계를 자처하는 남명 정권이 존재했고 청나라의 중원 지배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희망이 살아있었다. 북벌론은 이 남명 정권이 청에 맞서 회복되는 것을 조선이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1662년, 즉 효종 사망 3년 후에 남명 정권의 마지막 황제 영력제가 미얀마에서 청군에 잡혀 처형되면서 명나라의 회복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했다. 결국 효종이 재위하는 동안에도 남명이 존재했지만 그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조선이 산해관 밖을 공격하여 중원의 호걸들이 내응하리라는 기대는 점점 공허해져 갔다. 북벌론의 아이러니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선정벌이다. 나선은 러시아 러션의 한자 음사였다. 1652년부터 1658년까지 청나라와 러시아, 차르국 사이의 흑룡강, 아무르강 유역에서 국경 분쟁이 발생했고 청나라는 조선에 병력 파견을 요구했다. 조선은 청나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다. 제1차 나선정벌은 1654년이었다. 함경도 병마오후 병급이 이끄는 포수 100여 명과 청나라 군대가 함께 러시아군과 교전했다. 조선 조총부대는 대단히 뛰어난 사격수를 발휘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제2차 나선정벌은 1658년이었다. 이번에는 함경도 병마오후 신유가 이끄는 포수 260여 명을 포함한 조선군이 참가했다. 흑룡강 하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조선군은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완승을 거뒀다. 나선정벌의 역설은 이것이다.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것이 북벌론의 핵심인데 효종은 실제로는 청나라의 요청에 응하여 청나라의 전쟁에 자국 군대를 파견한 것이다. 청나라를 위해 싸운 조선군이 효종이 키운 북벌 군대였다는 역설. 이것은 당시 조선의 처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효종은 이 파병을 거부할 힘도 명분도 없었다. 청나라는 조선의 주인이었고 조선은 청의 속국으로서 청이 요구하는 군사적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물론 효종은 나선정벌에서 조선군이 거둔 전과에 자신감을 얻었다. 조총부대의 성능이 실전에서 검증되었고 이 경험은 북벌 준비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선정벌은 효종의 북벌론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제약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청나라가 건재하고 강력한 상황에서 조선은 청의 명령에 복종하며 청을 위해 전쟁을 수행해야 했고 그 와중에 북벌의 꿈을 키운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었다. 나선정벌의 승전은 아직 송시열 등의 북벌론이 드세던 조선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다. 청나라를 도와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것이 북벌론자들의 정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효종의 북벌론을 단순히 한 왕의 군사적 야망이나 정치적 수단으로만 보면 그것이 왜 그토록 강렬한 이념적 에너지를 가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북벌론의 뿌리는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이 병자호란 이후 세계를 어떻게 재구성했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리학의 핵심 세계관 중 하나는 화이론이었다. 화,
즉 문명화된 중국과 이 즉 미개한 오랑캐 사이의 본질적 구분이 그것이다. 조선은 수백 년간 명나라를 화의 중심으로 섬기며 스스로를 문명의 외연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런데 병자호란을 통해 이 세계관의 근간이 흔들렸다. 문명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나라가 오랑캐 청나라에게 멸망했고 조선의 국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조선 지식인들이 선택한 것이 소중화 혹은 조선중화주의였다. 논리는 이렇다. 명나라가 멸망했으니 이제 진정한 중화 문명의 계승자는 조선이다. 조선만이 예의와 문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이야말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나라다. 청나라는 비록 군사력으로 중원을 점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오랑캐다.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질 것이고 명나라의 원수를 갚는 것이 문명의 사명이다. 이 사상 체계 위에서 북벌로는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도덕적 세계 질서의 회복을 위한 성전의 의미를 가졌다. 청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의리의 실천이었고 중화 문명의 수호였으며 하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이 이념적 프레임은 북벌론에 막강한 정치적 문화적 동원력을 부여했다. 북벌에 반대하는 것은 마치 문명 그 자체를 배신하는 행위처럼 여겨졌다. 송시열은 이 조선중화주의 이념의 가장 강력한 대변자였다. 그의 존주론과 대명의리론은 북벌을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정신적 실천의 문제로 만들었다. 그는 북벌을 지지했지만 실제 군사작전보다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정신적으로 유지하고 조선이 문명의 중심임을 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이 그가 군비 증강보다 성악을 강조한 이유였다. 이 이념적 구조가 가진 함정은 북벌론이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북벌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념적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로 북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적 과제를 회피하면서도 북벌론자로서의 도덕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북벌론이 효종 사후에도 수십 년간 레토릭으로 살아남은 이유였다. 효종의 치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무인으로서 가진 진정한 면모다. 효종은 무예를 극도로 사랑하여 정무가 끝나면 북원에서 말을 달리며 청룡도와 철퇴를 휘둘렀다. 이 무기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훗날 영조 때 무관들이 들어보아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 효종이 사용한 월도와 철퇴는 당대 최고의 무관들도 능숙히 다루지 못한 육중한 무기였다. 이것은 효종이 진심으로 무인의 기질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심양에서 함께 청나라까지 끌려가 온갖 고초를 함께 겪은 용만, 팔장사라 불리는 8명의 호위 무관들과의 깊은 유대도 효종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요소다. 그는 이들을 재위 내내 각별하게 챙겼고 그들의 초상화를 직접 그리게 했다. 성직자와 유사하다는 후대의 평가가 있을 정도로 금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유지했다는 기록도 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그가 세자가 된 이후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 효종의 모습은 북벌론을 단순히 정치적 연기로 환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는 진심으로 강인하고 무용한 왕이 되려 했고 청나라에 빼앗긴 조선의 자존을 회복하려 했다. 다만 그 진심이 처한 역사적 조건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효종이 스스로 자신의 왕위 계승에 일정한 정치적 부채를 인식했다는 증거도 있다. 그는 형 소현세자와 볼모 시절의 사이가 매우 좋았고 소현세자의 자녀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나쁜 감정이 없었다.
조카딸 중 한 명이 청나라에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될 처지에 놓이자 바로 막아서 보호했고 경안군의 유배를 풀어서 궁궐에 복귀하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강빈을 공개적으로는 역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카들을 조용히 보호하는 이 이중적인 행동은 효종이 정통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 입장과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 균형을 유지해야 했는지를 보여준다. 효종 사후 북벌론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따라가면 이 이념의 본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효종이 사망하자 서인 집권 세력은 북벌을 사실상 파기했다. 효종의 사망 직후 북벌을 이어받은 것은 역설적으로 서인 노론이 아니라 남인이었다. 효종의 죽음으로 서인들이 북벌론을 사실상 파기하자 윤유어적 등 남인들이 북벌론을 당론으로 삼아 이어갔다. 현종 말과 숙종 초에 중국 남부에서 3번의 난이 발생했을 때 윤유는 북벌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윤유의 정치적 의도가 투영된 것이었고 같은 남인들로부터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그가 실각하자 논의는 금세 사그라졌다. 1681년 강희제에 의해 3번의 난이 진압되면서 북벌론의 현실적 근거는 완전히 소멸했다. 1704년 명나라가 멸망한 지 60년이 되는 해에 좌의정 이연은 이제 북벌을 논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것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공식화하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북벌론은 실천적 담론으로서는 죽었지만 정신적 유산으로서는 살아남았다. 조선 중화주의는 더욱 심화되어 조선이 지구상 유일한 중화, 문명의 계승자라는 자의식이 18세기 내내 강화되었다. 만동묘와 대보단이 세워져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냈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고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 숭정을 계속 사용하는 숭정기원 후 몇 년이라는 기념법을 고집했다. 이렇게 북벌론은 실천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념으로서 살아남았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조선 사회의 내양화와 폐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청나라의 발전한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론이 18세기에 대두한 것은 북벌론이 남긴 이념적 경직성에 대한 반성이자 반동이었다. 박지원이 허생전에서 이완 장군을 빗대어 북벌론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박제가는 심지어 북하기에서 명나라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려면 20년 동안 힘껏 중국을 배운 다음 함께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효종시대의 북벌론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배우지 않고 싸우는 것은 무모함이라는 것이다. 효종의 묘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역사적 판정이었다. 효종이라는 묘는 남송의 효종과 명나라의 홍치제에게 붙여진 것으로 중흥군주에게 주어지는 칭호였다. 당대 신하들이 이 묘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효종을 중흥군주로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나무위키의 표현처럼 선대를 이어받았다는 시법의 용례에 걸맞게 해당 시호를 가진 군주들은 대체로 나라의 중흥을 이끌거나 시도하였다는 긍정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효종 제위 10년의 실질적 업적을 나열하면 그것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자점 등 친청 공신 세력의 척결을 통한 정치 정상화, 어영청 훈련도 감수어청 총융청의 재편과 확대를 통한 오군영 체제의 기틀 마련, 대동법의 충청도 전라도 확대 시행을 통한 세제개혁의 진전, 나선정벌에서의 승리를 통한 조선군의 전투력 회복 확인, 시연력 도입을 통한 국제표준 수용, 양척동일법 등 도량형 통일.
이것들은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조선을 안정적인 국가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 성과들이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효종을 문약에 빠진 조선을 무의 기치를 내세워 개혁하려 한 현실적인 개혁군주로 평가했다. 연이은 전쟁과 사화, 권신들의 전횡으로 극도로 쇠락했던 조선을 다시 안정시키고 자손들에게 모범적인 통치 기반을 확립해 준 점에서 효종이라는 묘호는 충분히 적절하다는 것이다. 해외의 역사학자들도 그런대로 좋은 평가를 내리며 조선에서 가장 유능한 왕들 중 세종대왕, 정조와 함께 거론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 평가는 동시에 효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기도 한다. 효종의 업적은 결국 북벌이 아니었다. 그가 이룬 것은 북벌의 꿈이 아니라 북벌의 명분 아래 추진된 군비 강화와 민생 개혁이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효종이 표방한 것과 효종이 실제로 이룬 것 사이의 간극이 바로 그의 치세의 본질이었다. 재위 10년은 너무 짧았고 지문 논란에서 보듯 청나라의 감시는 너무 엄밀했으며 흉년과 재해는 너무 잦았고 정통성의 부담은 너무 무거웠다. 거기에 무엇보다도 청나라는 너무 강했다. 이 모든 현실적 제약들이 겹쳐 효종의 북벌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고 역사는 그에게 미완의 중흥군주라는 양면적 칭호를 부여했다. 효종과 북벌론을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17세기 조선 사회 전체의 인식론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무엇이었는가? 광해군이 보여준 것처럼 청나라의 강성함을 인정하고 실리 외교를 통해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그 현실 속에서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집중하는 것. 어느 쪽이든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청나라를 영구적인 오랑캐로 규정하고 명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복수를 꿈꾸는 것보다는 현실에 더 적합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병자호란의 충격이 너무 컸고 조선 지식인들의 자존심과 이념적 결박이 너무 강했다. 당위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간극을 채우는 방식으로 조선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대신 현실을 거부하는 이념을 발전시켰다. 소중화주의와 북벌론은 이 거부의 이념이었다. 그리고 효종은 이 이념의 가장 충실한 실천자였다. 그는 자신이 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 조건 자체가 북벌의 성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효종의 북벌론은 진심이었는가, 정치적 쇼였는가? 이 질문에 단일한 답변을 제시하려는 시도 자체가 역사적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진심과 정치적 연산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 행위들은 대개 이 둘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효종의 북벌에 진심의 요소가 있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강화도 함락을 직접 목격하고 8년간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한 경험은 그의 심리에 청나라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깊이 새겼다. 그는 무예를 사랑하고 군사 문제에 강한 관심을 가진 군인 기질의 인물이었다. 군비 확충에 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투입한 것, 기해독대에서 보인 열정과 절박감, 자신의 당대가 아니면 북벌이 어렵다는 위기의식, 이것들은 퍼포먼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진심의 표현이었다. 동시에 북벌론이 정치적 계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정통성이 취약한 왕이 정적인 친청파를 몰아내고 살림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즉위를 역사적 사명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북벌론을 활용했다는 것. 청나라의 엄격한 감시 아래 공세적 군비 확충이 불가능했음에도
북벌의 구호를 유지했다는 것. 군비 증강의 실제 내용이 대부분 방어적 성격이었다는 것. 이것들은 북벌론이 순수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한민족문화대백 과사전의 평가는 이 복잡성을 가장 균형 있게 포착한다. 효종에게 북벌론은 단순한 이념적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양난 후 위기에 봉착한 조선의 국력을 강화시키고자 노심초사하는 젊고 열정적인 국왕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문헌은 효종의 북벌 계획은 국왕의 전국 주도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함께 지녔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인다. 가장 정확한 서술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효종의 북벌론은 진심이었지만 달성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념이었지만 현실 정치의 도구이기도 했으며 복수의 선언이었지만 정통성 보완의 수단이기도 했다. 그것은 17세기 조선이 당면한 역사적 모순에 압축된 표현이었다. 청나라에게 군사적으로 완패했지만 이념적으로는 굴복할 수 없었던 조선의 집단적 심리, 현실과 당위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으로 작동한 정치 담론. 그리고 그 담론의 중심에서 진심과 연산 사이를 오가며 10년을 살다간 한 인물의 비극적 초상. 1659년 음력 5월 4일 효종은 창덕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종기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였다. 얼굴 관자 부근에 종기가 생겨 점점 커졌는데 당시 이름 높은 치미로 알려진 신가기가 종기에 침을 놓았다. 그런데 신가기는 노령으로 수전증이 있어 침이 빗나가면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효종은 하루 만에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기해독대를 나눈 지 불과 50일도 안 된 시점에 포병 10만을 기르겠다던 구상을 말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종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멈추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북벌론의 사실상의 종막이었다. 서인 집권 세력은 효종의 사망 직후 북벌을 사실상 파기했다. 효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정적 어려움과 민심, 이반으로 추진력을 잃어가던 북벌론은 효종 본인이 사라지자 급속히 공중분해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효종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던 것이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결말이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은 효종의 북벌 의지가 적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진심이었음을 반증하기도 했다. 진심으로 원했던 왕이 사라지자 이념으로만 원했던 신하들이 그 깃발을 내려놓은 것이다. 효종의 이야기를 가장 넓은 시야에서 보면 그것은 한 인물의 전기가 아니라 17세기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초상이다.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질서 속에서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나라의 이야기. 병자호라는 조선에게 선택의 기로를 제시했다. 하나의 길은 냉혹한 현실주의로 청나라의 강성함을 인정하고 실리 외교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다른 길은 성리학적 세계관과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고수하며 청나라에 굴복했다는 수치를 승화시키는 것이었다. 인조 반정 이후에 조선이 선택한 것은 두 번째 길이었고 인조의 친명배금 정책이 바로 그 결과였다. 효종은 이 두 번째 길에서 더욱 전진하여 북벌이라는 극단적 형태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조건들은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 복림대군이 처음 청나라 땅을 밟던 19살의 그날부터 효종이 종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멈추지 못한 채 눈을 감던 41살의 그날까지 그 사이 22년의 시간이 하나의 삶이었고 하나의 시대였으며 하나의 비극이었다. 그 삶에서 진심과 계산, 이상과 현실, 의지와 제약은
단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았다. 효종의 북벌론이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정치적 레토릭은 어디서부터 거짓말이 되는가? 그리고 한 시대의 이념은 그 이념을 실현하려 했던 인물들의 진심과 별개로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효종과 그의 북벌론은 이 질문들에 쉬운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그 질문들이 왜 중요한지를 350년 전 조선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육중하게 보여줄 뿐이다.